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공산당도 못 막은 자산이 있죠. 다들 아시는 그 자산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4월 15일자 기사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올해 국내 해외에서 디지털 화폐 실험을 본격화한다. 이거 CBDC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서를 통해서 기관용 CBDC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세 가지 종류의 민간 디지털 통화를 발행 유통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시범 구축할 예정이다. 지금 CBDC 예금 토큰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최대 10만 명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거래에서 디지털 통화의 효용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효용을 직접 체험하는 테스트를 실시한다. 자, 이번 테스트는 기관용 CBDC, 이 괄호 열고 도매용이죠. 도매용 CBDC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다. 특히 이제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서 특정 사용처, 특정 물품 구매에 사용되는 바우처를 나눠주겠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한국은행에서 CBDC 실험에 거의 올인하고 있다. 열심히 한다. 두 번째, 국민들에게 실제 효용, 괄호 열고 이제 영어로 benefit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한다?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지금 도매용 CBDC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소매용도 있다는 얘기죠. 도매용은 어떤 그 특정 기관들, 대기업들, 개인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몇몇 특수한 개인들, 자, 이들만 쓰는 게 뭐다? 이게 바로 기관용, 도매용 CBDC입니다. 자, 이것을 쓰는데 사용처와 어디 특정 물건만 살 수 있다. 우리 이거 예전에 했었죠. 그 팬데믹 때 지원금 나눠줬을 때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지원금처럼 바우처 나눠주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죠. 일반 기업과 일반 사람들에게 뭐를 준다? 혜택을 제공해서 좀 표현이 그런데요. 꼬실 것이다. 유도할 것이다. 처음에는 도매 CBDC, 도매가 좀 더 거부감이 좀 덜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소매 CBDC, 우리가 이제 마트 가서 쓰는 CBDC 나옵니다. 사생활 당연히 이게 침해가 될 거고요. 이게 국가에서 통제를 하기 위한 잘못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크죠. 반면 굉장히 편리해질 겁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공짜 돈을 준다는데 이거 거부할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아주 뭐 극부층이 아닌 이상 이거 다 받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디지털 화폐는 크게 CBDC,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크립토, 이 세 개가 삼국지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CBDC만 커지면 뭐 코인은 무너질 것이다 아닙니다.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같이 경쟁하면서 보완하면서 디지털 화폐 이 생태계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올해 비트코인 가격 상승률을 추월했던 알트코인 6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54% 상승했는데요. 지금 뭐가 더 올랐다? 도지코인, 실바이누, 스택스, 바이낸스 BNB, 멘틀, 랜더코인 얘네들은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더 컸다. 도지코인은 뭐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는 그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인수했던 트위터에 이거 통합됩니다. 여기에 뭐 비트코인이다 뭐 이제 코인들 많이 들어갈 거고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발표들 제가 볼 때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뭐 주요 거래소 뭐 벡트, CME 이런 벤치마크 지수의 도지코인이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시바이누도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망할 그런 어떤 단계는 도지 시바이누는 이미 좀 지났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뭐 도지코인을 뭐 최근에 이렇게 많이 팔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애널리스트 알렉스 크루그라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에서 이더리움의 비중을 줄여야 할 타이밍이다. 자, 이런 발언을 합니다. 특히 이더 비중이 높은 트레이더들은 이제 리밸런싱에 나서야 할 때다. 지금 이더리움 잘 안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 팔고 지금 갈아타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전 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가격이 신통치 않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더리움만 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히 이제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ETF 승인 전후로 해서 퍼드들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뭐 재단을 조사한다. ETF 가능성이 20% 미만이다. 지금 가격이 재미가 없을 때는 이런 말이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립니다. 근데 그 전에 투자자와 영어로 그러니까 인베스터와 트레이더는 다릅니다. 이거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좀 쉽게 그냥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투자자는 buy the dip 하고요. 하락마다 그냥 샀다가 이것을 오랜 기간 보유할 수 있는 게 바로 투자자입니다. 좋은 기회가 오면 사고, 좋은 기회가 오면 또 팔고 시장을 떠날 수도 있는데요. 자, 트레이더는 뭡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냥 사팔사팔 하는 겁니다. 트레이더를 제가 뭐 비한다기보다는 트레이더는 소위 말하는 탤런트 받은 사람들, 소위 좀 타고난 사람들, 그리고 플러스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들만의 영역이 바로 트레이딩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투자자, 중장기 떨어질 때마다 사고 인내했다가 좋은 시점에 왔을 때 그냥 털고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투자고요. 트레이더는 뭐다? 단기적이다. 속성이죠. 조금 조급합니다. 돈 안 되면 팔고 바로 다른 더 큰 수익을 쫓아서 가는 거죠. 트레이더들은 재미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팝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더리움은요, 사실 업비트에 그냥 스테이킹을 맡기시고 제일 좋은 건 뭐다? 수량 내가 몇 개 있었지? 긴가민가 할 정도 뭐 얼마에 샀지? 기억이 안 난. 이게 가장 좋은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윌리 우 온체인 애널리스트 유명합니다. 자, 이분이 비트코인이 강세장이 오려면 몇 주는 더 걸릴 것 같지만 결국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누적 델타 거래량 뭐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자, 매도세는 정점을 찍었고 다음 단계는 상승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세장 도래까지 몇 주는 걸릴 것 같다. 그다음 이제 단기 보유 주소는 지금 비트코인 한 5만 9천 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소위 말하는 하락세로 이제 상승이 꺾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지금 한참 미치죠. 다만 3월은 횡보, 4월은 혼조라는 지난달 분석에서 크게 뭐 달라진 점은 없고 다음 주에 이제 반감기 곧 다가오죠.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지금 한 2달 정도는 조정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 한번 여쭤보실 게 이거 같아요. 나는 투자자인가 트레이더인가? 혹시 투자자를 빙자한 트레이딩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여기서 근데 어폐는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이라고 해놓고 강세장 도래까지 몇 주 남았다. 뭐 이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 맞을까요? 어쨌든 반감기를 포함해서 대략 한 2달 정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요. 최근에는 이제 뭐 그 소위 소셜 미디어, 뭐 유튜브, 뭐 뉴스들이 그냥 실시간으로 전 세계 금방 하루도 안 돼서 몇 시간이면 다 퍼져버리지 않습니까? 이란 뭐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최신 뉴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업비트 거래소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우리의 그 단타 치는 경향을 더 가속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뉴스, 특히 이제 퍼드 같은 경우는 우리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뉴스 들을 때마다 일희일비하죠. 가격이 쭉쭉쭉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업비트 가보시면 수익률이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옵니다. 근데 마이너스 예를 드는 겁니다. 78.15% 그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비참한 기분이 들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자꾸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그럼 누가 좋을까요? 업비트가 좋겠죠. 반면 해외 거래소 같은 데 한번 써보시면요. 수익률이 없어요.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다 까먹습니다. 이게 그냥 총량만 그것도 달러로 나오기 때문에 잘 이 감이 안 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죠. 사실 뭐 지금 2달 뭐 조정 기간 겪는다고 했는데요. 지난 2년, 3년 또 이게 좀 길었던 하락장을 견뎌주셨던 오래된 고인물은 뭐 4년, 5년, 심지어 뭐 7년까지도 지금 기다리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깟 2달, 3달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제가 볼 때 1년에서 2년 이내에 사이클 탑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일반인 기준 매매 횟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제가 볼 때 고수일 확률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오히려 더 높을 것이다. 1년에 매매 횟수가 적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확실한 기회가 아니면 매매, 사거나 팔거나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거나 팔고 싶어도요.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참습니다. 지금 가격 떨어졌네. 근데 샀는데 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고 싶어도 혹은 이거 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팔고 싶어도 일단 그냥 무조건 한 2번 정도는 참습니다. 그래도 더 오른다? 이제 그때는 저는 조금씩 이제 뭐 일부 익절을 하거나 더 이제 바이 더 딥을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습관화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이 사람은 백만장자가 아니고요. 뭐 거의 억만장자에 가깝습니다. 그랜트 카돈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뭐 책도 쓰고 뭐 자기 뭐 소위 말하는 그 개발 뭐 강연도 하고 뭐 이제 부동산 투자도 실은 많이 했는데 자, 이 사람이 자신의 개인 별장 고급 주택이죠. 이것을 비트코인 646개에 팔 계획이다. 4,400만 달러. 근데 예전에 산 가격이 2,800만 달러니까 뭐 사실 뭐 이렇게 팔면 굉장히 뭐 큰 짭짤한 수익을 남긴 거겠죠. 최근에 또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끔찍한 투자라고 적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분들을 예전부터 팔로잉을 했고 뭐 책도 한번 읽어서 좀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쌍둥이입니다. 그랜트 카돈과 이제 한 명 또 있는데요. 카돈 그 쌍둥이인데 부동산 수천억 원을 이미 보유를 했습니다. 한 3천 채 이상을 갖고 있었는데 자신의 꿈 중에 하나가 부동산을 수천억에서 수조 원으로 가져가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죠. 뭐 미국이다, 유럽이다, 뭐 중국 할 것 없이 상업용 부동산 거의 뭐 초토화됐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던 고급 주택을 좀 시장에 팔려고 하는데 이게 처분이 잘 안 돼서 어렵다. 이런 발언했던 거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제 부동산의 시대, 이제 완전히 끝났을까요? 저는 예전만큼은 아니다. 코인에 비할 자산 전 정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계 어디가 됐든 핵심 지역의 부동산, 뭐 우리로 치면 서울, 뭐 서울 중에서도 강남, 뭐 이런 부동산들은 저는 지금부터 1년, 2년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뭐 투자를 뭐 부동산도 하고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사실 그렇게까지 여력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1년에서 뭐 1년 반 이후에 잘 좀 수익을 거뒀다가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저는 업그레이드 하는 가능성 전 충분히 있다라고 합니다. 단 허튼 짓만 하지 않는다면 허튼 짓은 뭔지 아시겠죠? 사팔사팔하고 우르르 몰려가고 뇌동매매하고 감정매매하는 것. 자, 우리가 이런 것만 안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자,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드디어 해시키 보세라, 뭐 이제 회사 이름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홍콩은 그 암호화폐 현물 ETF 상장으로 전통 금융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뭘 담는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담을 수 있는 합법적인 교두보가 마련됐다. 달이 났다라는 얘기죠. 특히 누구도 살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코인 살 수 있다.
중국이 사실은 10년 이상 비트코인을 탄압했었죠. 근데 지금 세, 뭐 세계 최초는 이제 미국이나 뭐 다른 캐나다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시아 최초,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는 아시아 최초입니다. 어찌됐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동시에 승인했습니다. 사실 감개무량한 일이고요. 지금 이더리움 ETF를 승인했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 뭐 퍼드를 날리고 뭐 재단을 조사하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건 간에 결국 어떻게 된다? 가격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인 뭐 움직임, 그때는 뭐다? 기회죠. 조정된다, 떨어진다, 퍼드가 나온다, 기회입니다. 두 번째, 지금 중국 홍콩에서 이렇게 ETF 승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어디가 될까요? 지금 쟁쟁한 경쟁 도시들이 사실은 있는데 홍콩이 왜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갔을까요?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포모가 불고 있죠. 싱가포르이 가만히 있을까요? 두바이, 일본, 우리나라 ETF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다 ETF 승인됩니다. 뭐 IMF 총재, 뭐 BIS, 뭐 세계 경제 포럼의 무슨 회장님, 뭐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이 뭐 나와서 코인이 뭐 최악이고 사기고 다단계 이제 뭐라고 해도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미사일을 날리고 테러가 나오고 대공황이 나오고 자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라는 하늘에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그런지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한 50% 이상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한 30%는 우량한 코인들, 나머지 10%, 20% 가지고 뭐 100배 코인, 200배 코인, 자,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우리가 자유를 맛볼 수 있는 지름길, 티켓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중국의 이제 홍콩 중국 그 증선위 이제 SEC, SFC죠. 중국의 화샤 펀드라고 있는 그 자회사에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지금 화샤 펀드는요. 지금 운용 자산이 2,260억 달러. 엄청 큽니다. 이게 지금 하나로 제가 해봤더니 약 370조 원을 굴리는 중국의 최대 펀드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도 ETF 지금 발행을 할 수 있다. 승인을 한 거죠. 중국의 공산당이 이걸 안 막았을까요? 못 막았을까요? 이거 못 막은 겁니다. 처음에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국부 유출되고 주도권 다 뺏기고 세수 창출 어렵고 부동산 위기 겪고 있으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승인을 한 거죠. 태도를 바꾼 겁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이제는 뭐다? 코인을 의심하는 사람을 뭐한다? 의심해보자. 전 아크 인베스트에 이제 코인 총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 완화, 암호화폐 시장 회복을 앞당길 것이다. 근데 제가 외신에서 이런 기사를 봤었습니다. 지금 이란이 뭐 드론 300개 날려서 그 공격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공격했는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그 외국 기사 보시면 나옵니다. 미국과 이미 조율을 해놓은 이후에 나온 공격이다. 조율이 coordinated, 그러니까 우리 어디에 공격할 거고 민간인 피해 안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심지어 이게 그 드론 99개가 다 격추가 됐거든요. 이거 그냥 짝짝꿍 했구나. 이걸 보면서 사실 이거 끝나면 또 뭐 주식이고 코인이고 다시 올랐겠네 생각이 뭐 저는 들었죠. 근데 설사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1차 대전, 뭐 1913년도 이렇게 발발을 했을 때, 그때 당시는 롤러코스터, 이게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인데요. 떨어졌다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504% 올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다우존스 523%또 오릅니다. 그 다음에 또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죠. 지루했죠. 한 15년 이상 지루하게 이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다가 다우존스가 무려 1447%가 오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났다? 911, 9.11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뭐 엄청 떨어졌었죠. 종전이다. 그러니까 전쟁이다. 테러다. 이거 끝나면 어떻게 됐다? 미국의 주식은 늘 헐헐 날았습니다. 여기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진주만 공격, 이라크 전쟁,
우리나라 6.25 전쟁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올림픽에서 테러했던 거 보시면 이제 수 퍼센트에서 뭐 최고 한 19%, 17% 정도 이렇게 S&P 500이 떨어졌죠. 솔직히 뭐 코인 떨어진 거에 비하면 좀 우습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불과 며칠에서 몇 달 이후에 어떻게 됐다? 다 회복했다. 전쟁, 테러, 뭐 이거 대통령 그 케네디 대통령 암살, 뭐 파괴 시설 뭐 파괴하고 보스턴 뭐 마라톤에서 누가 뭐 폭탄 터트리고 뭐 대공황이 일어나고 이 상황들이 종료되면 어떻게 된다? 99%가 아니고요. 사실은 100% 시장이 다 회복됐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요. 사실 전쟁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회인 거죠. 이스라엘, 이란.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이번에 좀 못 샀다. 뭐 이런 분들도 제가 보니까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이미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거 끝난 것 같은데 이제 기회는 없네. 아, 그때 내가 샀어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못 사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왕이면 낙관주의자가 되자. 아직도 저는 미국 주식에 거품 여전히 많이 껴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은행, 위기, 이거 계속 진행형입니다.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그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죠. 테러, 전쟁, 앞으로도 발생 안 한다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기회 또 온다고 보거든요. 다음 기회 저는 또 올 때까지 또 잘 준비하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기회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또 기회는 올 거고 이거 반드시 믿고 실제로 뭐 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현금이 없으면 현금을 준비해야죠. 이번에 이제 현금이 없었다면 제가 이제 일부는 익절을 좀 기분 좋을 때 조금씩 뭐 5%든 10%든 팔 생각도 해보자. 이번에 현금 없었던 분들이 이게 조금 더 와닿으셨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익절 안 하고 코인 그냥 손 안 대고 뭐 월급 받고 뭐 보너스 받는 걸로 코인 더 살 것이다. 좋습니다. 본인이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만의 공식을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3월 달에 횡보를 했었는데 고래들이 차익을 실현한 탓이다. 이번 하락으로 그 과열이 조금 해소됐다. 쉽게 말하면 그냥 여름 그 긴 엄청나게 뜨거웠던 여름날 밤에 소나기 한번 시원하게 내렸다. 그리고 다시 뜨거워지겠죠. 자, 이런 기사도 되게 뭔가 하락의 정점에 있을 때는 잘 기사도 안 나오고 이게 정상적인 그 공포에 질렸기 때문에 잘 그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제 큰 하락 시에 더 떨어지면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가다 있지만 실제 이제 공포에 이렇게 매수입니다. 공포에 매수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최근 하락장에서 뭐 거의 3억 달러, 엄청난 돈이죠. 수천억이 크라켄과 비트파이넥스 거래소로 유입됐다. 왜 들어왔을까요? 코인 샀다는 얘기죠. 자, 성공 투자의 비결.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꼭이라고 적었죠. 꼭 싸게 사셔야만 하고요. 그리고 꼭 비싸게 파셔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둘 다 하셨을 때만 성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싸게 산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큰 공포가 왔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냥 기계적으로 훈련 받은 대로 배운 대로 그냥 매수 버튼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사셔야만 뭐가 된다? 큰 수익이 나온다. 근데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런 큰 공포, 큰 하락의 기회는 드뭅니다. 이것을 잡으려면요, 평소에 계속 깨어 있고 평소에 계속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분들만 이거 잡습니다.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떨어지면 사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 독일의 최대 연방은행이 있는데요. 뭐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뭐 LBB 뭐 W라는 은행인데 올 하반기에 코인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여기 이제 보유 자산이 뭐 어마어마하죠. 이제 이런 건요. 웬만한 호재는 이제 호재도 아닌 수준이 이미 됐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업 고객들의 수요가 너무 크다. 우리 이거 안 할 수가 없다. 제가 이거 우리나라 은행 그 자산 규모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LBBW 보유 자산이 우리 돈으로 500조 원 정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신한은행이 약 460조고요. 국민은행이 519조입니다. 뭐 제일 큰 우리나라 은행 수준의 독일 최대 은행입니다. 여기에서 뭐 한다? 코인 보관하고 싶다. 이게 수수료 짭짤하겠죠? 장담합니다. 조만간 불길 번지듯이 전 세계의 글로벌 포모 사실은 이미 일어났고요. 더 들어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뭐 반감기 이슈 정말 땡큐 한 거죠. 많이 쟁여놨으면 좋겠다. 자, 호주인 50%가 반감기가 비트코인의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뭐 인플레이션 압력, 금리 인상에 대한 해지 수단이다. 이제 뭐 포트폴리오 일부로 자리 잡았다. 뭐 다 우리 이제 식상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여기에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1번과 3번 솔직한 견해. 이제 반감기 이제 지나가겠죠. 비트코인이 가격이 확실히 상승할 것이다. 2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불안하다. 3번. 헛소리 하지 마라. 다 거짓말이다. 그거 다 사기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1번 아니면 2번에 속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1번이 확실하십니까? 확실하다면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반감기 지난 다음에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수익이 연간 100억 달러 줄어들 것이다. 자, 블룸버그와 CNBC는요. 한번 필터링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월가의 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대표적인 언론사가 어디다? 블룸버그 CNBC. 자,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자,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900개에서 450개로 줄어든다. 가격으로 환산해 보니까 100억 달러 규모네. 특히 채굴 기업들은 뭐 여러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 전력 싸움을 할 것이다. 뭐 전력 필요하죠. 이 같은 전망이 반영돼서 마라톤 디지털, 클린스파크 등 미국의 채굴 주식 주가에 무려 20억 달러의 공매도 물량이 쌓여 있다. 이거 팩트거든요. 반감기가 지나면 채굴 기업 수익성 감소됩니다. 이걸 연간 환산을 해서 14조 원이 줄어들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죠. 이 전력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지금 비트코인 채굴 기업 되게 불리해. 이런 얘기 왜 할까요? 개인들한테 사지 마. 거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떨어져 나가. 우리가 살 거야.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결과적으로 마라톤 디지털과 지금 여기 클린스파크 주식의 공매도가 2.7조 원이 쌓여 있다. 이거 지금 팩트니까 이렇게 공포감을 조장하는 거겠죠. 반감기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주식, 주가가 조정될 것이 사실상 확실시 돼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2번이라고 하셨던 분은요. 혹시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투자를 하셨다면 오이쿠 이거 채굴 기업 괜히 투자했네. 가격 이제 후두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1번이셨다면 상승이 너무나 확실하다. 그러면 지금이 아주 드문 하지만 확실한 기회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라톤 디지털 제가 주가를 한번 차트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1년인데요. 작년, 재작년 이 10달러 정말 바닥을 아주 잘 다졌고요. 그 다음 한 30달러 넘어까지 갔다가 지금 반토막이 나서 한 16달러 정도 합니다. 올해만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15달러에서 바닥을 형성했다가 30달러 갔다가 다시 16달러. 이 정도면 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자, 클린스파크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작년, 재작년 한 5달러 근처에서 바닥을 형성했고요. 이제 작년, 이제 올해 정도 와서는 한 10달러까지 되더니 25달러까지 올랐다가 다시 15달러로 최근에 다시 하락을 한 추세입니다. 이게 올해만 이제 봐도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죠. 소위 반감기 악재가 주가에 이미 반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7조 원을 지금 공매도 한다? 깜짝 놀라서 다 팔 수도 있고요. 2.7조 공매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뭔가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도 모르겠지만 반감기 이후에 큰 조정이 온다? 얼마나 떨어진다? 그것까진 모르지만 만약 온다면 이건 이란에서 미사일 발사하는 것과 똑같은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다? 매수 기회다. 근데 난 못 샀어. 난 기회를 놓쳤어.
라고 그냥 뭐 자조 섞인 자책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다음 기회에 온다면 꼭 잡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이왕이면 후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채굴 기업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코인베이스 이런 그 코인 관련 기업의 주식은요.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컸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ETF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고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이거 뭐야? 재미없네. 1억 넘어서 샀는데 이거 다시 뭐 9천 얼마로 떨어졌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채굴 기업들 특히 이거는 지금 확정된 악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오를 것으로 확신하신다면 채굴 기업 주식을 조금 담는 것도 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채굴 기업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예를 드는 거죠. 현실에 기반한 낙관주의. 자, 이거는 없었던 기회도 어떻게 한다? 만들어 낼 겁니다. 지금 약간 긴 그 그림에서 보시면요. 2022년 최악의 크립토 윈터였습니다. 지금 끝났죠. 2023년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고 뭐 지금 이제 벚꽃도 피고 뭐 여러 가지 개나리도 피고 이제 뜨거운 기운이 슬슬 올라왔고요. 올해는 뭐다? 여름입니다. 내년은 뭐다? 가을이죠. 가을이 추수할 시기입니다. 지금은 뜨거운 시즌이죠. 근데 저는 더 큰 어떤 그 수확은 가을에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여름 무더위죠. 이제 여름 무더위 이제 시작 더 할 거고요. 지금 최근에 한번 소낙비 한번 또 내렸죠. 소낙비 자주 올 겁니다. 태풍 제가 봤을 때 태풍 아직 안 왔거든요. 장마도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무더위 그 이후에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올해 지독한 무더위, 그러니까 이게 큰 상승을 의미합니다. 저는 또 올 수 있다. 특급 태풍, 제가 볼 때 아직 큰 그 정도 태풍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복잡하실 수 있지만 올해 전략은 뭐다? 그냥 바이 더 딥입니다. 떨어질 때마다 모으시고 사팔사팔 안 하고 존버하는 게 기본 전략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